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모님 요양원 지금 알아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모시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 겁주려고 이 영상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다 보면 무서워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평범한 직장인 A씨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치매 진단을 받고 인터넷도 뒤지고 직접 발품도 팔아서 시설 좋다는 요양원을 골랐습니다. 상담할 때 직원분도 친절했고 시설도 깨끗했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처음엔 안심했어요. 그런데 딱 14개월 뒤 A씨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요. 오늘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 처음에 들은 금액 기억하십니까? 등급 있으시니까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들린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요양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죠. 그래서 등급을 받으면 실제로 본인이 내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1등급 기준으로 시설급여 본인 부담금은 월 2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커버하는 건 급여 항목뿐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놓은 급여 항목, 그리고 시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법적으로 금액 상한선이 없습니다. 시설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지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비급여로 청구될 수 있냐고요? 상급 침실 이용료, 기저귀 등 위생용품비, 식비 중 일부, 특별 영양식 비용, 인지치료 프로그램비, 음악치료 프로그램비, 외부 강사 초청 프로그램비, 개인 세탁비. 이 항목들이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A씨의 경우 상담 때 들은 금액은 월 8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첫 달 청구서에 찍힌 금액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은 270만 원, 세 번째 달부터는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은 이미 했고 어머니는 이미 적응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요양원 비용이 300만 원이라고 해도 그게 전부라면 어떻게든 형제끼리 나눠서 버텨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만요. 그런데 요양원 비용과는 완전히 별개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 입원비와 간병비입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요양원과 병원 두 곳에 동시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A씨 어머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입소 후 약 5달쯤 됐을 때 어머니에게 욕창이 생겼습니다. 욕창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있을 때 피부가 눌려서 생기는 상처입니다. 초기에 관리가 잘 되면 악화를 막을 수 있는데 발견이 늦어진 겁니다. 상태가 심각해져서 어머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입원비는 차치하고 간병비만 하루 15만 원이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병원 간병인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 본인 부담입니다.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요양원비 300만 원에 병원 간병비 450만 원, 매달 75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검사비, 약값, 치료 재료비까지 더해지면 8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A씨는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셋이서 나눠도 한 사람당 매달 25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생활비 빼고 나면 월급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결국 선택한 게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었습니다. 대출이자가 쌓이고 어머니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수입은 그대로였습니다. 14개월 뒤 그 아파트는 급매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A씨 어머니가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입니다.
입소가 이루어지고 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비급여 항목 목록과 금액입니다. 모든 비급여 항목이 계약서나 별도 문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추후 별도 안내에 따름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금액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둘째, 퇴소 조건입니다. 시설 측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퇴소가 어렵거나 환불이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조항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 이송 시 비용 처리 방식입니다. 입원이나 병원 이송이 발생했을 때 요양원비는 어떻게 정산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소 3곳 이상의 요양원에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같은 등급이라도 시설마다 비급여 항목 구성과 금액이 다릅니다. 비교해보지 않으면 기준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상담 과정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자리가 딱 하나 남았어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이 등급으로는 웬만한 시설은 받아주질 않아요. 이런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불안감을 자극해서 빠른 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쓰인다면 그 상황에서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시설은 보호자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줍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두르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하는 것, 이게 A씨가 했던 실수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상담 때 들은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이 얼마나 붙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은 2배,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와 간병비는 요양원 비용과 완전히 별개로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아무리 준비된 가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구조를 알면 계약 전에 협상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 구조를 알면 보험이나 대비책을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알면 사인 전에 확인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집 한 채의 차이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양원 계약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조항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문구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어떤 항목은 협상이 가능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모시고 우리 가족의 자산도 지키는 방법,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제목은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요양원 계약서 조항 5가지입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몰라서 당하는 일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